그 알찬 프로그램 12월 20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자는 김은사의 국방부 조사 TF 감청 정황과 박승춘 전 보훈처장 수사 의뢰입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이경수 호소대 벤처대학원 경영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손소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국민의당 방금 11시 15분에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죠? 네네. 그 내용을 잠깐만 좀 짚고 속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 의견을 묻고자 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전당원 투표에 의해서 만약에 이제 당원에 대해서 통합이 결정되면은 그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합을 결정을 하고 통합 진행을 하고 본인은 이제 물러나겠다 이선으로 뭐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당원 그 투표제라고 하는 것이 박지원 대표가 바로 페이스북에 반박을 했어요.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것이 당원 당규에 근거가 없다. 그렇죠. 사실은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당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에도 전당원 투표라는 그런, 왜냐면 이제 의사결정기구를 하게 되면 당원 단계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전당대회. 특히, 가장 기본되게 전당대회죠. 그렇죠. 대의원들. 그래서 그 전당대회에서 이제 하는데 전당대회를 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긴박한 사안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수임기구라고 해가지고 통상 이제 당무회의라든지 이와 같은 아니면 전국위원회 뭐 이와 같은 각 당마다 명칭은 다릅니다만 이와 같은 전당대회 수임기구에서 중앙집행위원회라든지 그렇죠. 이런 수임기구를 통해서 하는 거죠. 200~300명쯤 되는. 근데 아마 당의 해산이라든지 당의 그 통합 같은 중대한 거는 아마 전당대회가 통상 아니 그 제가 당원 단기로 확인해 본 그 기자들하고 그 취재를 해봤더니. 당원 당규상에는 전당대회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 대의원이 그렇죠. 호남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으므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당원 대회라고 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근데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왜? 깜짝이야. 박지원 의원이 전 대표가 박지원 전 대표가 당원 당규에 규정이 없다 이게. 그건 맞죠. 그래서 이 절차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명분 쌓기지 정확하게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바른정당하고 당내 통합을 하든지 부결되든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와 같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보면 약간 무리수를 둔 건데 첫째는 이제 명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 정당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보수파 정당도 아니고 진보 정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확하게 어떤 지역 기반을 둔 뿌리박은 정당도 아니고 굉장히 위상이 애매하거든요. 안철수 당이죠. 그렇죠. 안철수 당이라고 봐야죠. 근데 그것도 사실 구성원을 보면 또 안철수 당도 아니에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더군다나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희한한 심리가 있어요. 조사를 해보면은 중도 정당이 필요한가 물어보면은 약 한 30%가 중도 정당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해요. 근데 막상 투표하러 가면 안 돼. 현재 국민의당의 정당 지지율 리얼미터 조사 보더라도 5.6% 거기 갔다 하거든요. 5%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국민의 어떤 생각하고 실투표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큰 고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당 구성하고 있는 호남 출신 의원들하고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안철수 대표의 원내대표의 한계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원내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로 김성태라고 하는 의원이라고 하는 그분을 대통령에 내세운 거거든요.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원내 전략에서도 밀리고 당 대표지만 아무런 국민의당의 어떤 정책 결정이나 의사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한계를 본인이 뼈저리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통합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무리수를 써서라도 다시 한번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 이와 같은 의도가 더 강하지 않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손소 변호사님, 당원 당규상의 근거가 없는 전당원 투표제를 제안을 했다. 네.
무법자가 하는 건가? 근데 제가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 정당 내의 행위 예. 또는 이제 국회에서의 행위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더라도 예. 그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아, 정치적 근거. 예, 사실 사법적인 그런 판단 대상에서 사법부가 일단 손을 놔버립니다. 아, 그렇죠. 이거는 정치 행위고 정당 내의 자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설령 그런 행위 당시에 근거가 없었다더라도 실제로 전당원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법원을 통해서 효력이 없다는 그런 결정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동안 국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도 그랬고 또 예. 정당 내의 내부적인 그런 그 결정이라든지 그런 거 정치 행위들도 사법적인 판단에서는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호남 의원들 위주로 이제 반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이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효력이 없다라고 당연히 주장하고 있고 뭐 하겠습니다만 설령 그렇다더라도 이게 강행돼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후에 그 결정을 밀어붙이고 그에 따라서 정당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 사실은 걸림돌 글쎄요 정치적인 걸림돌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과연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불리한 상황에서 밀고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불리한 카드를 던지진 않았죠. 이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 주제 SBS가 어제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국군 기무사령부가 현 정부 들어서 국방부 TF가 기무사를 조사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도감청인지 뭐 도청인지 감청인지를 통해서 미리 알아갖고 야, 곧 국방부 TF가 우리 조사로 들어온다. 감청을 해보니 그게 대비책을 세우자. 네. 이거 엄청난 불법 한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 4일이죠. 12월 4일에 이제 그 국방부의 그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하는 그 TF가 있습니다. 그 TF가 있는데 그 TF가 기무사 관련해 가지고 기무사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무사가 당시에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 그 댓글 부대를 운영해서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잡고 기무사를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컴퓨터 등을 이제 주로 압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삭제된 내용을 복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포렌식 기법으로 그 복구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문서 파일을 복구했는데 그 내용이 감청을 통한 감청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사전에 인지했고 알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뭐냐면 감청 결과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에 기무사 압수수색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전에 알았다는 얘기죠. 예. 압수수색 전에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차후에 논의하더라도 일단 감청을 통해서 압수수색 임박 사실을 알았고 또 그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내부의 보고서로 작성해서 보고를 했고 예. 그렇다면 혹시 압수수색에 대비한 어떤 여러 가지 절차나 준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감청이라고 그랬는데 엄밀히 따지면 도감청이죠, 이게. 뭐 도청, 감청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그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이런 데는 이제 감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감청이라는 게 감청도 이렇게 돼 있어요. 감청 역시 그 전기통신 등에 대해서요. 이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기장치, 전자장치 등을 사용해서 뭐 통신의 그런 그 음향, 문헌, 부호 등등을 이제 이제 공독하여 내용을 이제 지득하는 뭐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예. 사실 뭐 아니, 내용을 취득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감청도 허락 없이 동의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도청하고 뭐 큰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만 우리 법에서 도청이라고 한다면 정말 완전히 불법적으로 하는 거고요. 예. 감청은 이제 그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죠. 지금 법원에 허가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언론에서는 합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무사의 이야기를 받아서 그대로 보도하고 있고요. 예. 또 반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그 검토 없이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는데 변호사님이 보기에는 네. 언론 보도를 소개하라고 여기 오신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 감청의 경우에는요.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없었던 돼요. 거죠. 그러니까 지워버렸을 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허가가 근데 일단 국방부에서는 기무사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있었다는 말은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법원의 허가가 없었을 텐데 없으면 불법이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뭐 긴급 통신 제한 조치 이런 건 가능한데 이런 거는 결국은 36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아. 이런 얘기도 없었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또 하나가 이제 국가 안보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약간 좀 예외를 둬 가지고 하는데요.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가 있어요. 어허. 그래서 여기에 국방부라든지 이런 기무사 등등도 여기에 그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통신 제한 조치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뭐 법원 이거는 그 고등법원 수석부장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글쎄요, 과연 이런 요건들을 다 거쳐서 합법적으로 한 감청인지 그렇지 않은지 국방부의 입장만 들어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뭘 봐야지 알아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아직 여러 가지 밝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니 기무사에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네. 합법적으로 했다. 근데 지금 합법적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했으면 뭐 어디에 그 허락이 그렇습니다.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시스템상 네. 자연스럽게 인지된 것이다. 저도 그 부분이 사실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 그게 이런 예. 거예요. 이제 기무사의 가장 커다란 이제 존재의 목적은 군 내부의 이제 쿠데타 방지가 1순위입니다. 쿠데타 예. 방지. 예, 군에 군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약간 뭐 주워들은 게 있으니까요. 아로투시 아 참. 중위 출신. 그래서 성균관대. 성균관대가 몇 학군단이에요, 거기가? 103학군단입니다. 103학군단. 네네. 그 학교가 좋은 학교인데요? 세 번째라는 얘기죠. 그렇죠. 101. 예. 세 번째로 설립이 된 거죠. 그렇죠. 서울대가 101. 102가 어디죠? 고대. 102, 그 다음 103. 예, 그렇죠. 그럼 외대는 19번째 됐네, 119. 그렇죠. 우리 불을 끌어다니죠, 주로.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제 기무사의 가장 첫 번째 존재 원인은 군 내부의 이제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시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도감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법이다 아니다는 것은 민간하고 이제 비교할 수는 없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런 게 있죠. 이 부분이 정말 그 기무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거라면 제가 볼 때 문제 삼을 수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979년도에 12.12 사태 났지 않습니까? 예. 뭐 정확한 뭐 팩트라고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정성화 참모총장이 12 사건의 조사로 전두환 보안사령관 지정하지 않습니까? 예.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12.12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엄청난 무언식을 바꾸려고 하니까 정성화 참모총장이 그거를 캐치를 하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동경사령관으로 보내고 거기서 체포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누가 감청을 했느냐? 바로 전두환이. 보안사가 감청을 했죠, 그 당시에. 보안사 감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12.12 사건이 일어나지는 한국 현대사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게 이게 보안사 도감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사가 군 본연의 어떤 내부에 이거를 군은 좀 민간하고 민간의 저기 아마 손변에 계시겠습니다만 법원도 민간 법원하고 군사 법원하고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만 이제 그 과정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법원에 사건이 이첩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민간 부분하고 군 내부의 어떤 질서는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감청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해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번이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이건 완전 잘못된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해당 책임자는 응분에 아마 처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저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이 결국 구속된 게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무사 같은 경우도 어떠한 경우를 갖다가 들이대도 합법적으로 한 거로 보이지 않는다? 네. 만약 그럼 불법적인 거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기존의 기무사가 정치 개입해서 댓글 단 것 때문에 지금 국방부 TF가 조사를 들어오는데 네. 되레 거기에 그 움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청을 했다? 이거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국기문란이죠. 이거 역시. 특히나 이제 지금 정 깜짝이야. 의원님의 이야기대로 정말 본인들에게 누가 이제 그 압수수색 들어온다든지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좀 조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미리 알고 대비하고 싶다라고 해서 정말 감청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부분은 뭐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설령 지금 기무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승인된 회선을 대상으로 이제 감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문제가 없다, 합법이다. 기승인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정말 그래서 법적으로 다 검토를 한 결과 아 그렇구나. 정말 이 승인된 회선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했고 그 중에 우연히 그 알게 된 그런 내용이다.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게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만약에는 사실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청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알게 됐다 하더라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윗선에 보고를 하고 또 짐작입니다만 그에 대한 대비를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누군가 그 지시한 사람이 있겠네. 이거 해라.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 이런 내용이 들렸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야 이거 중대한 내용이고 심각한 내용이니까 일단 보고서 써서 올리고 지시를 받아보자. 라고 해서 어느 선까지 이게 공유가 되었느냐. 압수수색 전까지 공유가 되었느냐. 이게 뭐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도 이제 이 댓글 부대 관련해서 수사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 전반적으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지휘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무사 내부에서 이게 보고서가 어디까지 올라갔으며 최종적으로 가장 위에서 이 보고서를 보고받은 사람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기무사의 기본 존재가 군부의 쿠데타 방지가 가장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심지어 참모총장 국방장관도 도감청을 합니다. 기무사에서는 하는데 그러면 장관님을 도감청한 걸 장관한테 보고하겠어요? 누구한테 보고할 거예요? 당연히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때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사안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통상적으로 장관을 도감청 예를 들어서 참모총장이나 장관까지도 도감청이 가능한데 기무사에서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해진 회선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통상 지휘 라인에서 도감청을 한 지휘 라인이 혹시나 다른 어떤 모의를 꾸미지 않을까를 도감청하는 것이지 TF팀을 도감청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정해진 회선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김모 사령관께서 조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불법을 감추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이제 기무사가 뭐냐, 도대체 기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국군 기무사령부 령이 있습니다. 령에 보면은 이게 3조의 직무가 있어요. 그래서 기무사령부가 어떤 직무 수행하는지 보면은 첫 번째가 뭐 군에 대한 그 보안 업무 및 방청 업무 이거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군 첩보 그리고 여러 가지 군 관련 첩보의 수집 작성 처리 등등이 있고요. 또 뭐 정보작전 방어 태세 및 정보전 지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이게 그 첩보 수집 작성 처리 여기에 아마 감청이 포함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대상이 뭐냐면 국내의 군사 및 방위 산업에 대한 첩보고요. 또 대정부 전복,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쿠데타. 네, 대테러, 대간첩 작전에 대한 첩보 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자신들에 대한 어떤 그 압수수색의 동향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이제 그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기관들의 움직임에 대한 동향 파악 등등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설령 그거를 입수했다 하더라도 예. 공식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처리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면은 대단히 불법적인 성격이 짙다. 네. 그럼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본인들 압수수색 들어오는데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감청을 했다. 그리고 그걸 우연히 시스템상으로 이미 그 확인된 훼손이기 때문에 했다. 근데 또 하나 이상한 거는요. 국방부 TF도 그 산하에 TF 기무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무사 애들은 수시로 도감청을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통신 보안을 하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마치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짜고친 고스톱이 하니까요.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뻔한 건데 그 국방부 내부를 그렇게 모를까? 알겠죠. 알겠는데. 근데 왜 알려줬을까? 일부러 알려준 건 아니겠죠? 저는 뭐 거기까지 설마 지금 최순실이 있을까 하는데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별도의 TF가 구성됐다는 것은 장관이 핵심 정예요원들만 뽑았을 거예요. 네, 정예요원들이 좀 무능했었네요. 그럼.
그런 거 아니고 군 검찰하고 예. 그다음에 저기 몇 개 기관이 있거든요. 그 몇 개 기관에서 그러니까 기무사를 제외한 몇 개 기관에서 뽑았을 거예요. 전문가들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철저히 신임하는 사람들이 대상을 뽑았을 거고 다만 그렇게까지 도감청이 제가 볼 때는 도감청이 이루어질 줄은 이제 이분들도 뭘 잘 설마 몰랐을 거고 이렇게 설마. 조사를 받는데 지금 또 할까? 그렇죠. 아. 좀 약간 순진했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이분들이 뭐 팀이? 일부러 그거를 저기 기무에 흘렸다까지는 그건 아니다. 그거는 제가 억측 억측이다. 죄송합니다. 억측. 조금 과하다. 아니 왜냐면 근데 아니 손소 변호사님 합리적 의심으로 보이지 않아요? 네. 그 내부에서 기무사를 털러 들어가는데 네. 그때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은 네. 조선일보하고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저들을 들여다보듯이 저쪽에서도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 우병우가 특별 그 불법 사찰하고 있는지 느꼈단 말이에요. 네. 이번 국방부 TF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걸 느꼈어야 있다는 거죠. 느꼈을 것이고 또 설령 느끼지 못했다더라도 예. 그 사안 자체가 예. 결국 기무사에 대한 조사잖아요. 예. 그렇다면 기무사가 누군지는 사실 민간인도 아는데 군에 수십 년간 몸담고 있었고 또 특별히 신임과 능력 인정을 받아가지고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이라면 또 다른 더더욱 그런 점에 있어서 가지고는 뭐 2중, 3중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텐데 예.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 아니 제가 좀 보니까 또 다른 음모를 이렇게 볼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도감청 할지. 네. 그래서 너네 한번 감청해봐라. 아, 요거를 일부러? 제대로 갱코로 한번 걸린다. 그래갖고 낚싯밥을 놓고 네. 감정 수사를 했을 가능성. 근데 실제로 압수수색 했잖아요. 압수수색했죠. 네. 압수수색했고 도감청을 통해서 우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네. 컴퓨터 어딘가 있고 지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미리 알고. 그것까지 큰 선수들이니까. 그림을. 예. 네. 나중에 한번 걸려봐라. 제대로 보낸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건 너무 소설 같다. 아니 아까 한 것도 소설, 이것도 소설. 어느 게 실화냐? 짧은 시간 내에 2편을 집필했습니다. 네. 두 표를 집필했어요. 자, 그런데 스파르타 팀이요. 팀이 뭐예요, 이게? 스파르타 팀이? 이제까지 그 사이버 사령부 댓글 개입한 그 팀이 다 스파르타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이버 사령부가 생긴 거는 2010년 2010년이요. 1월 달에 예. 생깁니다. 그 전에 기무사 내부에 댓글팀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가 생기기 전에 기무사 내부에 있었던 댓글팀이 이제 스파르타 팀이라고 이제. 사이버 사령부 만들어지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스파르타 팀이 운영된 게 2008년부터 2009년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가 생기기 전까지. 그래서 요 댓글팀이 이제 사실은 이게 비공식 팀이죠. 어떻게 보면은. 스파르타는요? 네, 이거는 공식 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이 기무사 요원 중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2010년도에 기무사가 만들어지면서 사이버 사령부가 만들어지면서 예. 이쪽으로 모든 기능이 다 넘어간 거죠. 그럼 이게 기무사 사나요, 다? 그럼요. 기무사 요원들이에요. 스파르타 기무사 팀. 요원도. 예. 그 다음에 저 사이버 사령부도 기무사 그 산하고. 아니죠. 사이버 사령부는 별도의 나중에 국방부 정보본부에도 넘어가게 됩니다. 예. 별도의 조직이었죠. 예. 그래서 사이버 사령부도 계급이 바뀔걸요? 소장에서, 그러니까 원스타 준장에서 예. 소장으로 직위 진급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이버 사령부를 확대시켜 갑니다. 근데 사이버 사령부 만든 것까지 좋은데 그 전에 이제 스파르타 팀. 예. 스파르타 팀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충분히 저는 처음에 스파르타 팀이 활동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제 그게 왜냐면 사이버 사령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제 그 동기인데 사실은 북한에서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몇 가지 사이버 공격들이 됐고 국방부 그 당시에 발표한 거 보면은 북한에는 약 한 3만 명 정도의 어떤 이 인터넷 또는 해킹 관련 요원들을 양성하고 있다. 이래서 우리도 여기에 대응하는 부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은 끊임없이 제기가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시적으로 스파르타 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운영한 것 같은데 문제는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좋은데 왜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냐 이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군인이요? 그렇죠. 군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댓글까지 해갖고 아주 중요한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치려고 했고. 근데 참, 의식 수준이 좀 그런 게 300명이 일과 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댓글 다는 것도 아니고 일과 시간 벗어나서 됐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특공대 해가지고 스파르타 팀 이렇게 이제 그 300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뭐야 저게 더 300. 예. 스파르타쿠스. 아니 스파르타쿠스 말고 아니, 더 300. 그게 스파르타쿠스 용병 아닌가요? 아니 스파르타. 예. 스파르타의 왕이 저기 페르시아라고 그렇죠. 페르시아 전쟁 때 막았던 예. 거기에 이제 그걸 따가지고 300명에 전사해가지고 이제 스파르타 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300명이 항상 붙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PC방 다니면서 그럴 필요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 이상해. 우리 동네 PC방에 아저씨들이 오더라고. 그래서 저 아저씨들이 누군가 했더니 이 300 네. 스파르타 같았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그 스파르타 팀에서 했던 아, 이거 그- 하면서 네. 잠깐 스파 이러더라고. 아, 그래요? 아, 이게 스파르타 네. 팀이. 죄송합니다. 네. 네. 그 댓글 단 내용들을 보면은요. 사실 뭐 경찰, 용산 참사 때 경찰 지지하는 댓글을 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 또 광명성호 발사하고 핵실험 했을 때 북한의 위협을 전파하고 이거 정상적인 건데 왜 이런 걸 몰래 하죠? 아니 이게 특히 G20 홍보 활동 또 해관보 정상회의 홍보 활동 아, 요거는 대통령 활동 홍보하는데 이건 청와대 사주 지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무사 측에서 정책 홍보를 위한 댓글이라 문제없다라고 했는데 국군 기무사령부 령에 봐도 3조의 그 직무 범위를 볼 때 정책 홍보하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본인들의 어떤 그 업무 범위를 분명히 넘어간 것이죠. 설령 아무리 좋게 본다 하더라도 예. 본인들이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정치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손수호 변호사님, 네. 지난번 이제 김관진, 네. 처음에 이제 임관빈 군 그 국방부 정책실장, 그 다음에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네. 이게 구속적 부심으로 풀려나면서 네. 김태효 대외 전략기획관인가요? 대외 전략 비서관. 네. 그분은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결국 기무사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라고 하는 블랙북을 통해서 보고됐다라고 하는 보도도 여러 번 나왔는데 네. 결국 대통령한테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은 뭔가 좀 전기가 마련될까요? 어떨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을 가끔은 이제 뭐 좀 그 여유 있는 웃음을 통해서 예. 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인식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현안들을. 그렇다면 이번에 어제 특종 보도된 그런 그 기무사의 그 감청이라든지 이런 내용까지도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인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되기 전에 또 정치권 들어오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변호사로서 했던 활동들을 보더라도 뭐 불법 감청 뭐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정말 용납하지 않는 그런 그 성격일 거라고 보입니다. 용납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 그렇다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저기 윤석양 입영 사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네. 1990년에 그 양심선언. 예, 그 당시에 이제 국군 보안사령부였죠. 보안수석의 윤석양 입영이 이제 민간 사찰한 부분에서 이제 폭로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큰 이제 파장이 일어났고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국군 보안사령부를 국군 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꾼 계기도 돼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부 처벌도 받기도 하고 했던 것들을 잊어버린 거죠.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나서 그런가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군 내부의 문제는 좀 드러나려고 그러다가 다시 덮이고 드러나려고 그러다가 다시 덮이고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됐잖아요. 이번에 기무사령관 얘기를 봐도 뭐를 했다는 거예요. 이석구 국군 기무사령관이 1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네. 우리가 가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설령 이 감청 자체도 합법이었고 또 그러한 그 합법적인 감청을 통해서 압수수색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지만 실제로 압수수색할 때 우리가 막은 게 없다. 정말 달라는 가져가고 싶은 자료 다 가져간 거고. 근데 왜 그 노트북을 지웠어요? 모르겠습니다. 100만 건이 넘게 다 압수당했다. 예. 그리고 그때 자발적으로 그 조사 TF에 제공한 자료도 8만 건이 넘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기무사 역사를 보더라도 압수수색에서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이제 그 이석구 국군 기무사령관이 직접 했죠. 그럼 거기서 나온 그 문건은 뭐예요? 지금 곧 압수수색이 들어오니 그거에 대비
대비책을 세우자. 그건 이제 그럼 압수수색 나오니 미리 준비하고 자료를 미리 주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이석호 기무사령관의 생각은 예를 들어 가지고 댓글이 예를 들어 100만 건 정도가 이제 댓글이 있다 치면은 그 중에서 실제로 그 대부분이 이제 보고서 같은 것들이 한 600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700건 정도가 되는데 2차 이제 조사에서 나온 게 700건이거든요. 그 700건 정도 되는데 700건 중에서 600건은 글자 그대로 동양보고였지 댓글이 아니었다. 그리고 101건 정도가 이제 댓글인데 그 댓글도 내용을 보면 뭐 천안함 사건, 그 다음에 연평도 피격 사건 이와 같이 정말 국가 안보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자기네가 수정하는, 교정하는 차원에서 자기가 그 대응을 한 것이지 결코 자기들이 어떤 정치에 개입하고 이럴 의도는 없었다. 예. 다만 극히 그 중에 몇 개 정도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보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가져간 국방부에서 판단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국방 TF가 지금 좀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기무사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민간 합동 수사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아마 현실화 불가능할 겁니다. 그거는. 왜요? 예, 왜냐면은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K직이라고 하는 작전망을 다 살펴봐야 돼요. 이 K직이라고 하는 군 작전망을 다 이거를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K직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군사 비밀들이. 그래서 민간인이 여기에 하면 좋은데 그거를 실제로 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따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의지가 있다. 예, 의지가 있다면은 정말 중립적이고 깔끔한 사람들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군에. 60만 군인도 왜 없겠어요. 그런 사람 뽑아가지고 정확하게 해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군 특유의 기수문화, 군문화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휘둘릴 사람들 갖다가 넣으면 안 된다. 이건 장관의 의지라고 봐요. 송영무 장관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관진 구속적 부심으로 석방됐을 때 잘 된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보훈처 장관, 네. 보훈처장이죠. 장관이 아니라 보훈처장, 박수훈 전 보훈처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어요. 네. 적폐청산, 이건 어디서 하는 적폐청산인가요? 이거 국가보훈처가 예, 자체적으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 혐의가 이제 크게 5개인데요. 예.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그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보교육 DVD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 내용 자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찬양, 또 민주화운동 비하다라는 점, 이 어떤 범죄가 되는지도 이제 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좀 재산범죄가 나옵니다. 이제 나라사랑재단의 횡령 배임, 또 나라사랑 공제회 출연금을 이제 그 불법적으로 받았다. 또 고엽제 전후의 수익사업 비리, 상위 군경의 비리인데 이 고엽제 전후의 수익사업 비리가 현재 좀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네. 이게 그 LH 관련해가지고 이게 그 택지가 LH 공사요? 네, LH 예전에 토지주택. 네. 택지 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이거를 고엽제 전후회에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이제 LH에 합니다. 박성춘 전 당시 처장이. 예. 그리고 실제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서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예. 수의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당시 규정에 따르면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럼 보훈처장은 그때 계속 5.18 광주 행사 때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지 마라. 그거 불러서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됐던 분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박성춘 처장이 있을 때, 5.18 그 기념식에서 반쪽 기념식이 됐죠. 5.18 정작 5.18 그 관계되시는 그 유가족들은 참여를 거부하는 형태의 반쪽 행사가 돼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언론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그거를 왜 반대하느냐. 유족들이 어차피 그 기념 행사라는 거는요.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 기념 행사 아니겠어요? 그 국가가 그거 빚내서 뭐 하겠어요? 유족들을 그 사람들 위로하기 하는 행사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죠. 예. 그걸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기무사의 박승춘 보훈처장이 했던 활동을 방금 우리 CG 올라왔었는데 저 보면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나눠주시죠. 예.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그 5.18 기념행사에서 이제 이물의 행진곡 공식 기념곡 제정한 거를 끝까지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박승춘 저 차장이 그걸 그냥 거부를 했어요. 예. 마치 뭐 대통령은 뭐 얼르고 밑에 있는 처장은 뺨치고 뭐 이런 게 아니야라는 그런 뭐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박정희 찬양 영상도 배포했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나라사랑 그 뭐 국가보훈처 안에 나라사랑 과를 만들었대요. 아. 그리고 그 과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나라사랑 재단도 만들고 나라사랑 네. 공제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국가보훈처가 그거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 지금 원래 국가보훈처 역할이 뭐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 국가 유공자를 비롯해서 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그분들의 어떤 생활 대책도 마련해주고 하는 그런 거 글자들어 같은데. 선양 사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무슨 나라사랑 본인이 나라사랑 뭐 재단도 만들고 공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다 보니까 출연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본인 낼 수가 없으니까 기업자들한테 부탁했겠죠. 그러면은 또 다시 야, 국가가 또 민간 기업에 간섭하는 계기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만드는 거하고 똑같죠. 다를 바 없네. 네, 그렇죠. 그럼 이분 감옥 가야겠네. 근데 이제 그 박순춘 처장에 대해서 이번에 보훈처가 수사 이해를 하면서 검찰에 수사 이해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직무유기죄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직무유기죄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무유기라는 게 나는 그 해당 직무를 안 할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의를 가지고 직무를 실제로 안 해야 되는데 박순춘 전 차장이 직무를 유기한 건 없거든요. 하지 않은 건 없거든요. 직권남용은요? 그 가능성이 오히려 있는 것인데 이번에 직무유기로 고발했다고 해서 글쎄요 이게 어떤 근거로 판단한 건지는 약간 좀 의문이 예. 들고요. 그리고 또 LH 그 위례 신도시 관련해서 그 특혜였는데 그 당시에 이 고엽제 전후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택 사업 등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했다라는 점 글쎄요 뭔가 대가가 오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심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거 뇌물수수, 네. 그런 게 부정청탁 이런 게 더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예. 이런 거는 사실 유죄 판결을 받기가 좀 쉽진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도 유죄를 때리면 되는 거죠. 판결받기. 네. 근데 과연 이게 법적으로 거기에 맞느냐 여부는 또 엄격하게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실제로 6.25 참전 그 군인들에 대한 맞아요. 수당이 월 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좀 더 예. 올려주고 고엽제 전후에 그런데 피해자들 해주고 그런 거 해야지 왜 제 이런 얘기가 바로 엄한 그 짓을 하고 다녀요.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알죠? 어디 갔어요? 뭐 여러 군데 나눠 있던데. 예. 여러 군데. 전교에 40군데 나눠 갖고 들어가면 됩니다. 감옥. 예. 보훈처장 얘기 오랜만에 하니까 좀 또 생소하긴 하지만 네. 신선하네요. 아 그런가요? 예, 새로운 네. 분이 또 감옥에 가야 되니까 감옥에 새로운 식구가 늘고. 네. 근데 뭔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한참 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긴다는 이제 이렇게 밝혀진다는 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훈처장님이 그런 걸 모르신 것 같아요.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권, 민주 이런 거에 기초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정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나라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면벽수도 예? 국립선언에서 네. 면벽수도 하면서 좀 깨닫기를 바라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예. 예.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김준영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거를 또 보수 진영에서는 쌍중단의 한 축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판하진 않나요? 지금 그 한미 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이 2월 7일인가요? 2월 9일부터 2월 9일부터 20일까지 그 이후로 하자. 원래 정리훈련이 있었나요? 있었죠. 네, 보통 2월 말 3월인데요. 예. 사실상 앞에 피 리저브 독수리 훈련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건 3월 말 4월 초 아니에요? 보통 3월에 3월에 예. 많이 걸쳐져 있죠. 그래서 사실 비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창은 그 전이니까. 예. 근데 뒤에 패럴림픽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올림픽이 사실 딱 겹치거든요. 예. 올림픽 끝나고 패럴림픽 이제 또 되니까. 예. 예. 방금 그 예. 이야기를 패럴림픽 아니었던 거예요? 패럴림픽하고 겹친다. 예, 그 이야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 군사훈련. 어쨌든 그리고 지금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지난번에 B-35 뛸 때, 그다음 랜섬 뜨고 그럴 때 이것은 예기치 않았던 훈련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을 고도로 압박하기 위한 한반도의 무력 시위죠. 예, 무력 시기였었는데 무력이기도 하지만, 네네. 그런 등등의 훈련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하자. 네. 이런 제안을 한 거 아닌가요? 네네.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평창 얘기를 나오고 그 평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북한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전 세계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엔이 최근에 평화의 올림픽이라는 레졸루션 결의안을 했거든요. 휴전, 올림픽 휴전이라는 올림픽 걸 휴전. 아. 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오늘 갑작스럽게 나온 건 아니고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이번에도 청와대에서 또 곧 발표를 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쌍중단하고 연결시키지 말라고. 그렇죠. 쌍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측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중지하고 남측은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 문제가 되냐면 계속 중국 경사론하고 프레임을 해가지고 지금 중국도 경사론, 미국하고 의논하지 않고 이걸 지금 프레임으로 잡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쌍중단이라는 얘기는 불법과 합법을 교환할 수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해봤거든요. 미국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핵미사일 실험은 불법이고 우리 군사훈련은 합법이다. 예. 또 그리고 중단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연기한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보수 언론들 네. 은 좀 그 중국 갔다 오더니 미국과 협의도 하지 않고 군사훈련 연기를 주장하고. 그럼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너 중국하고 짝짝꿍 하면서 미국 멀리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시각을 갖고 지금 지켜보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뭐 사실은 지금 이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해서 예. 군사훈련을 연기한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었죠. 거기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나 관계 당국에서 정해진 바 없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국 이미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근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와 미국의 백악관과 상당히 한 라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우리 김준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지금 중국이 이야기하는 쌍중단의 그런 이 프레임이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평화올림픽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것이 잘 돼서 뭐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한반도의 그 긴장 고조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 안보 상황을 상당히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 승부수도 될 수 있겠다는 여러 가지 이 목적을 담고 있는 다중 포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 교수님. 네. 이게 평화올림픽에 미국도 전체 선수단을 다 파견하기로 했다. 네네. 그리고 유엔도 평화올림픽을 끌고 가자. 라고 한다면 평화를 저해하는 어떠한 요소, 예를 들어 티끌만한 요소가 있더라도 좀 피해가거나 제거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런 제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리고 미국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토하겠다. 네. 그럼 청와대가 물밑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물밑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얘기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합의하거나 보내서 정식적으로 합의한 건 없지만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제가 미국에 가면 2달 전에 결정이 나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데 이 준비하는 시간이 그러면 12월 말이나 적어도 1월 초에는 결정이 나야지 이 군사훈련을 미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이제 타이밍을 보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의사전달은 이미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사전달. 그러니까 뭐 논쟁을 했다든지 합의를 했다든지 이런 과정이 없는 거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오랜만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지렛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밀렸는데 이 평화라는 부분을 앞세우고 말씀하신 것처럼 쌍중단의 이거가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굉장히 말하기 좋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가족들도 오고 지금 트럼프 가족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근데 미국에서 계속 이거를 이제 뭔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트럼프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옵션들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선명하게 안 끌고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애매모호하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 대해서 미국의 인사들이나 이쪽에서 평창은 이게 중단이거나 미국의 명분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제 이제 대통령 전용 열차인가 이걸 타고 가면서 북한도 참여할 수 있다
있다라고 하는 또 가능성도 시사했어요. 그렇죠. 뭐 북한이 지금 아직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분명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예. 권유하는데 그냥 지난번에 가고 있죠. 장웅 IOC 위원장한테 참여해라 공동올림픽으로 하자 그러니까 좀 뭐 아마추어적 애송이 같은 발사이다 이렇게 또 비하고 그러나 또 표명하고 장훈 그랬잖아요. IOC 위원은 다른 장소에 가서는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듯한 또 그렇게 뉘앙스를 얘기했죠. 또 이야기를 예. 했죠. 그렇기 거기도 때문에 약간 그 예. 매드맨 스트래티지인가 미친 뭐 저는 그렇다기보다도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효한 카드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것이 자신의 그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상당히 절호의 찬스인데 이걸 최대한 아마 만끽하려고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단순하게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한다는 그런 스포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뭔가 미국과의 대화의 구축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본인들이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핵무력이 완성된 상황에서 예. 미국과 어떤 식으로든 이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핵군축 회담을 하기 위해서 뭔가 대화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 사전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아직까지는 상당히 검토하고 고려 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만 보태면 패럴림픽에 관해서는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알고 있습니다.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장애인 올림픽에 그럼 본 올림픽에 대해서 또 참여할 가능성은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로 그 부분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밀당을 하겠다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참여 의사가 있다는 것은 패럴림픽에 참여하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제 미끼를 던진 거고 미끼를 던진 어느 거고. 정도의 던진 거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제재라든지 우리에 대한 경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당신들이 무슨 카드를 갖고 나올래? 뭐 일단 자기들의 이제 대화 모드나 평화 공세를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예. 그러니까 평창에서는 자기들이 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칼자를 쥐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전격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미사일 발사 핵실험한 거는 새까맣게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동네 마을 잔치 하는데 저 길 건너 조폭이 때려부실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환한 표정을 짓고 마을 잔치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자기들이 나서 그냥 술도 따르고 막걸리도 하고 뭐 그 참여도 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쟤들이 인간 됐네.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패럴림픽하고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약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패럴림픽은 많은 사람들이 좀 상당히 그 참가의 그 자격이랄까 조건이 상당히 많이 완화된 상태인데 그렇죠. 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에 국제적 기준에 올라와 있는 그 북한의 선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자신들이 가겠다고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IOC가 먼저 초청을 할 수 있는 선수들 몇몇 사람들 좀 예외적인 조치로 초청을 하겠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선제적인 조건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아직 숙성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갖고 그 육상 같은 경우도 전체 어느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부터 그렇죠. 3위 이상의 입상 자격. 뭐 아니고 또 뭐 기록으로 뭐 몇 시간 뭐 얼마 뭐 몇 초 얼마 100m 같은 예, 경우는 그렇죠. 뭐 10초 2, 3을 그렇죠. 넘는다든지. 예.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예. 초청 선수로. 초청 선수로 해요. 와일드카드. 와일드카드. 근데 지금 아이스 댄싱 페어에는 지금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도 그분들이 아니라 애들인데, 아유. 그 선수들도. 그 애들도 그럴 뻔했네. 그 선수들도 아직 참여 여부는 결정은 안 했죠. 안 했죠. 예, 자격은 되는 유일한 지금 현재 자격 유일한. 유일한 현재 자격이 되어 있는 팀.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지금 미국도 한 서너 개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그다음 틸러스는 지난번에 without precondition 어떠한 조건도 없이 대화할 수 있다. 뭐 미 국방부는 그 백악관은 부인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뭔가 물밑으로 대화와 관련된 내용이 진척되고 있다. 글쎄요. 알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뭘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긴 했었는데요. 예. 과장돼서는 해석도 또 무시돼서는 해석도 둘 다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without condition이란 말을 그 고위직에서 말한 그 조건이란 말을 한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다, 햄버거 먹을 수 있다, 뭐 대화 채널 있다 했지만 무조건이란 말은 조건 없이란 말은 처음 without 사용이 condition이었어요? without precondition이었어요? without condition이었어요. without condition.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나름의 소신이 있고요. 근데 너무 과장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그냥 탐색적 대화지. 잽을 한번 탁 날려봤다.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해볼까 한번 그냥 한번 볼까 이런 거니까 너무 그렇게 큰 의견.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이제 경질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틸러슨이 경질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제 제일 유력한 설은 빨리 자르고 싶었는데 가장 존경받는 매티스가 나가면 자기도 같이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한테. 국방장관이? 예, 국방장관이.
그래서 지금 남아있다는 설이 가장 강한 설이고요. 매티스가 그런 거네요. 틸러슨 자르고 나도 나갈 테니까 네 혼자 대통령해. 그러니까 만약 이제 그 카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내보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폼피아라든지 더 강경파들이 이제 다시 들어올 수 있죠. 매티스도 미 해병대 사령관 출신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는 이유가 뭐냐. 군부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강경하지만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전략가들이거든요. 함부로 저렇게 전쟁 옵션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죠.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방위들이 더 전쟁한다고 말씀이 똑같은 거죠. 방위 출신들을 표명한 건가요? 방위 출신이시죠? 아니, 저는 방위 아니고 저는 육군병장 출신. 예. 근데 오늘 그 미국의 일부 그 반응이 나왔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금 캐나다에서 그 캐나다 외교장관하고 그 회담하고 난 뒤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이 지금 그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그 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더 아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지금 훈련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할 것이다. 변경된 계획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청와대와 백악관 라인으로 지금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를 안 했는지 아니면 지금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기 전에 일종의 블리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또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그 남북 간의 대화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믹싱, 그러니까 좀 이 메시지가 조금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것인 어떻게 한데 보세요, 이것은?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결정은 안 하고 지금 숙고 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결국 문찾기 같아요. 이제 이걸 하게 될 경우 지금 북한의 어떤 지금 왜냐하면 도발을 해놓고 지금 저게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 화성 15에 대한 유엔 제재안이 지금 미국, 러시아하고 중국의 그것 때문에 수위 조절 때문에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간에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결석 잡아버리면 이 제재 부분은 결국 이 제재가 나오고 나서 아마 조금 더 미국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꾸로 생각하면 한국이 이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으로서는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화성 15에 대해서 유엔 제재 결의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수위를 할지가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대화 유화 제스처를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면 15용에 관련한 제재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뭐 갈 수도 있지만 여기 훨씬 더 그거 떨어지죠. 그러면은 기존에 제재한 것보다도 수위가 높지 않다고 한다면 별 의미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수위가 또 쪽이 곤란한 점은 뭐냐면 너무 높이 놓으면 또 예.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걸 가지고 또 금방 또 평창 문제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죠. 복잡 미묘하네.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되네요. 자, 그런데 미국이 새 안보 전략을 보고서에서 새 안보 전략을 들고 나왔다? 그거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뭐 제가 예. 제가 아까 이게 이제 NSS라는 건데요. 미국의 이제 아주 중요한 국방 전략, 이게 소위 말하는 안보 전략입니다. 이거는 예, 안보가 더 큰 개념이다. National Security Strategy라 그래가지고 예.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 특징은 원래 이거 조용히 그냥 문서로 보고하는 건데 여기에 또 주인공이 되고 싶었나 봐요. 아, 트럼프가 이걸 또 그걸 얘기를 했고 말하는 중에 여기랑 약간 모순되는 얘기도 막 하고요. 우리 관종 아저씨 참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건데요. 그래도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일단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걸 충분히 반영을 했고요. 이 전략가들이 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1년간 또 앞으로의 그걸 가늠하는 건데요. 여기서 우선주의와 이제 또 힘을 통한 평화 이런 몇 가지 중요한 테마들은 살렸는데 이제 뭐 중국에 대한 문제라든지 러시아에 대한 문제라든지 북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군부의 입김이 간 것 같고요. 이거와 이제 더불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통과한 2017년, 18년 국방 예산이 있습니다. 이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렸거든요. 시퀘스트라고 아시죠? 시퀘스트. 예. 그리고 오바마 때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늘리지 않는다는 걸 딱 명시해놨었죠. 명시하는데 그게 이제 깨졌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움직임으로 볼 수 있어요. 예. 군비 어쨌든 확장입니다. 네. 군비 확장. 그 다음에 보다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 예, 지금
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이 뭡니까 이 새 안보 전략은 예, 어떻게 보면 NSS, National Security 스트래티지. 예. 이것은 뭐 1987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당시 그때가 레이건 행정부 때지 않습니까? 레이건 행정부 때의 이 지금 일종의 악의 제국으로 소련을 당시 구소련을 그렇게 그 규정을 하고 나서 상당히 스타워즈라든지 아주 그 군부 경쟁을 통해서 결국은 그 소련이라는 이 공산 세력을 완전 허물어뜨린 그런 나름대로 그 패러다임을 그대로 지금 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완전히 지금 붕괴됐던 이 냉전 구조를 다시 좀 되살리는 듯한 신냉전 구조를 다시 만들려는 듯한 그 좀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아니냐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금 강력한 반발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지금 또 하나의 이 미국의 적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부분인데요. 지금 뭐 앞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거,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서 지금 북한에 대한 위협을 상당히 임박한 위협으로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전 행정부였던 오바마가 스마트 파워라는 나름대로 대화를 통한 뭔가의 모색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의 지금 새로운 행정부는 강한 군사력을 동원한 이러한 형식의 그 압박에 지금 압박 일본도의 방식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가능성도 상당히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이 지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연기에 대해서도 이 미국이 아직 그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북한이 이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이 지금 새 안보 전략에 대해서 먼저 반발할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했던 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관련한 평화무드 분위기 자체를 깰 수도 있지 않는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새 안보 전략 보고서의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미국 대북 선제 타격이나 예방적 전쟁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군사 옵션 또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뭐 아까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앉아서 소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지 않겠다 이런 뜻 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선제 공격을 왜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강한 톤인데 왜 선제 공격을 차라리 명시를 안 했을까 하는 거는요. 이게 이제 안보 전략이거든요. 그다음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국방 전략이라는 게 나옵니다. National Military Strategy (NMS라는 게 나옵니다. NMS.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너무 규정해버리면 밑에 이 국방 전략을 좁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걸 뭐 안심하거나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걸 하기 때문에 옵션이라는 측면에서 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압박에 의해서 해결하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선제 공격과 연결시키기보다는 미국이 강한 전체적인 그 주류 톤은 이제 강경책이고요.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아직 이 NSS에서는 안 담긴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안보 전략 이 안보 전략 보고서나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2002년도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선제 타격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6개월 뒤에 이라크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은 뭐 지금 그때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뭐 현 상황을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이라크라는 부분이 뭐 당시는 그때 후세인 대통령이 뭐 대량殺傷 무기를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라크를 침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라크의 반발에 의해서 지금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희생 가능성, 피해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미미했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이라크 내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뭐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도 전에 94년도에 이 영변 폭격설이 나왔을 때도 결국은 미국이 중단했던 이유가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 남한 내에서 피해만 하더라도 500만 명의 피해가 난다는 그런 우려를 때문에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핵무기를 한 20개나 핵폭탄 한 20개나 갖고 있다고 지금 추정되는 북한에 대해서 섣부른 행동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저는 뭐 결국은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의 그 힘을 통한 뭐 이런 과시 이러한 것이지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먼저 하겠다. 그 보기에는 조금 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미국의 역대 정부들을 비판했어요. 미국이 국익을 보호하는데 소홀했다면서
아메리칸 퍼스트를 강조했는데 보호무역주의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이제 뭐 예루살렘권도 있고 완전 고립주의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또 아메리칸 퍼스트를 하면서 초강경. 그럼 국제사회에서 고립이나 뭐 이런 걸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신경 안 쓰겠다는 겁니다.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NSS라면 대외 정책이지 않습니까? 안보 정책인데 굉장히 국내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국경을 보호한다. 그죠? 그다음 이민 같은 거 함부로 안 받아들이겠다는 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국경 관리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경제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미국의 힘과 그러니까 미국의 힘을 과시하면서 경제가 미국한테 불리할 때는 이 힘의 과시를 통해서 상당한 압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경제 부분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는 거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그 틸러슨만 여기서 부각이 됐는데요. 틸러슨 직전에 윌버 로스라고 상무장관이 연설을 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틸러슨보다 훨씬 더 그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예, 1시간 차이로 윌버 로스가 하고 윌버로스는 지금 뭐라고? 상무장관입니다. 상무장관. 예, 예. 우리나라 따지면? 산업부 장관. 산업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무역을 관장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서 한국의 자동차와 FTA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한국 대표단이 있는 앞에서 그냥 이 맹공을 하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톤과 또 닮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힘을 과시하면서 내 말 들으라고 얘기하는 아주 과거에는 적어도 미국이 위선적이라도 품격 시대잖아요. 품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품격을 버리고 무조건 이익만 찾겠다는 겁니다. 아니 동북아시아 순방에서도 예, 무기만 팔았죠. 트럼프가 무기만 팔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김종인 교수가 말씀하셨나요? 누군가가 미국 갔더니 그 우방과의 관계 이런 걸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너 그거 다니면서 그 우방들 삥 뜯는 게 지금은 행복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예, 제가 말하고 나중에 이게 위험해진다. 위험해진다.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우방과의 관계가 끊기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위험해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진에서 비판도 하긴 하지만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가 사드 때문에 내치니까 한미일 쪽으로 가는 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급격하게 그 사드 봉인론으로 회귀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네네. 아니 한국이 중국을 접경하는 지역에서 급격하게 중국 쪽으로 선한든지 이러면은 미국으로서는 큰 손실일 거 아니에요 또. 예, 저걸 길게 생각해야 되는데 적어도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단 보이스가 작고요. 예. 또 하나는 적어도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 동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뒤에 숨어서 확실하게 목소리를 못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런 일종의 공세와 압박을 우리가 견뎌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안보 전략 구상 이게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경찰 국가로서의 미국 좀 더 강경한 외교 전략으로 나가겠다, 군사 전략으로 나가겠다. 오바마 때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바마 행정부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외 협력, 대외정책 기조가 일종의 스마트 파워라고 해서 뭐 일종의 대화라든지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비군사적인 요소를 통해서 뭔가 국제 간의 그 이런 조화와 균형을 취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는 아메리카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주의를 내세워서 오직 미국의 국익이 최고의 선이라는 그러한 그 일종의 그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지금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뭐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지금 그 패권, 지금 세계 패권을 지금 다투고 있는 중국 그리고 또 러시아와의 관계 자체가 상당히 악화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지금 우리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성장한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그 오바마 행정부가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런 환태평양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그 기조 자체가 지난번에 새로 나왔던 그 단어 중에 하나인 인도태평양이라고 해서 일종의 지금 중국을 제외한 아니 중국을 지금 그러니까 배제한 상태에서 인도라는 서남아시아의 세력하고 태평양 그 동남아시아 나아가서 미국 일본과 같은 이런 세력들과 손을 잡아서 지금 그 중국을 포위하려는 그러한 전략을 노골적으로 좀 드러내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과 러시아를 강력히 견제하자, 경쟁국으로 규정하자. 이게 어찌 보면 대외 전략이라고 하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내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써놓은 거하고 못 쓴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써놓기를 러시아까지 싸잡아가지고 비난을 했는데 예. 스피치는 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중국만 싸잡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S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고 푸틴한테 예. 덕을 받았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대선 때 영향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차이가 뭐냐면 트럼프는 오히려 러시아와 그렇게 내통설 때문에 지금 어쩔 수가 없는데 원래 러시아는 친러적인 걸 하려고 했고 반중은 워낙 반중 메시지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무역 미국의 일자리를 무역 뺏어 적자. 미국의 일자리는 가장 불공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국내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냉전시대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고, 한국과의 관계도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중국 측으로서는 계속 불편한 관계 아닌가, 이렇게 되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먼저 나서서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충분히 G2 국가로서 충분히 우뚝 선 상황에서 나름의 자신감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한국과의 불편한 관계가 상당히 많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자신들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먼저 섣부르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번에 그 새 안보 전략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 측에서 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에서 이야기했던 삼불 약속, 삼불 약속과 관련해서 미국의 미사일 체제에 편입되지 않겠다는 이야기, 그걸 우리 삼불 원칙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그렇죠. 근데 이번에 새 안보 전략에 보면 지금 미국은 이 지역 방위를 위해서 일본과 한국의 협조, MD 체제에 편입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이 만약에 압박을 해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추가적으로 그럼 사드 배치를 더 하라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그럼 MD 체제에 들어오라든지 이런 식의 그 요구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디펜스 할 것이냐 부분인데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청와대 기자들한테 한 이야기는 우리는 이때까지 일관되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관되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또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미국의 새 안보 전략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새로운 MD 체제에 일본은 어차피 뭐 갈 마음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사실상 그 발을 들여다 놓은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안 가려고 할 때 이때 문제를 또 어떻게 잘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무척 중요한 측면 같은데, 교수님? 우리가 삼불 정책이라고 해갖고 MD 체제에 편입되지 않는다. 그런데 신안보 전략 보고서에는 지역 방어 능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동북아 방어 능력을 위해서 한국, 일본과 미사일 방어에 대해 협력할 것이다. 미사일 방어 체제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밀리터리 디펜스 여기에 들어온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쯤 되면 구분응선 넘어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삼불이 우리 사드에만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 두 번째, 세 번째가 미국으로서 더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우리는 일관됐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전체 세계를 보고 이 아시아를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 일본과 그러니까 특히 세 번째를 더 싫어하더라고요, 가면. 결국 미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한미일 동맹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동맹은 안 가고 대북 협력만 하겠다는 건데, 미국은 뭘 대북용으로 이걸 만듭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을 엮어내는 미국의 대전략이 있고, 거기 안에 그러려면 MD가 필수고, MD에서 가장 출발이 사드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이 있고 그 밑에 이제 MD가 있고요. MD에서 첫 출발이 사드거든요. 그러니까 사드에서 MD로 가고 MD에서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그렇죠. 간다. 그렇게 가는 건데 이게 이제 큰 그림까지 어떤 의미에서 미국에서 보면 한국이 미국의 전략을 울타리를 쳐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계를 적어내게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1단계 사드는 어쩔 수 없이 배치됐고 북한이 도발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위에 2단계, 1단계로 올라가는 건 우리 안 하겠다. 그렇죠. 그러고 갖고 중국한테 가서도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사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정치화돼서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사드의 부분에 대한 아주 작은 부분이 MD거든요. 거기에 이제 SM3부터 시작해서 이 다층으로 쫙 짜겠다는 건데 한국이 빠져겠다면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한 거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중국하고 완전히 이제 한미일 동맹을 갈라지면 정말 냉전이 되는 거니까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압박이 미국으로부터 수시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걸 어떻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사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사드 배치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2015년 7월까지는 쓰리노 정책을 계속 취했었잖아요.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고 아무런 결론도 없다. 쓰리노 정책으로 있다가 느닷없이 그 2015년도에 북한 미사일 5차, 6차 발사 실험하면서
그때 사드를 느닷없이 설치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신뢰가 이제 사실 중국 없잖아요. 입장에서는 네. 많이 없죠. 그래서 이번에도 네. MD 안 하겠다. 근데 이미 그 국방부 2015년 1월에 우리 국방부 홈페이지를 보면 1월 달에는 뭐냐면 사드는 곧 MD다. 그래서 사드 안 한다라고 하는 정책이었다가 2월 달에 보면 계속 빠지거든요. 사드와 MD는 그 별개의 문제다. 그렇죠. 근데 결국 펜타곤에도 들어가 보면 사드는 MD의 한 부분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운용이 또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그 우리가 긋는 금이 예. 제대로 그어지느냐 하는 것이 지금 비트백도 문제고. 거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바마 때부터 늘 나온 아주 단골 용어가 있습니다. 상호 운용 체계입니다. 그 말은 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운용 체계를 갖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는 MD냐, 여기까지는 미국 MD가 아니고 KAMD냐,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면 결국 MD 그래서 체제도 그래 이게 뭐까지 연결되냐면 전자권 전환의 조건에 기초한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 이거는 미국은 쉽게 그렇게 이걸 하는 과정에서 안 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통총괄하고 있는데 한국한테 떼어줘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KMD와 MD가 완전히 분리가 된다면 이거 미국으로서는 불리하거든요. 예.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임기 내에 그거 되기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빨리 트럼프가 네. 탄핵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미국이 오늘 뭐 어제 그 새 안보 전략을 내세웠습니다만은 저는 뭐 내년 11일로 이제 예정돼 있는 중간선거에서 아마 그러네요. 이 지금 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저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이번에 부분들도 뉴욕 선거인가 어디에서 참패했죠? 그렇죠. 알라바마야 상원 그 보궐선거에서 예. 그 지금 그 민주당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공화당 후보가 뭐 성추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또 트럼프가 또 강력하게 지지하는 바람에 지지했었잖아요. 상당히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그런 것들이 불온다고 한다면 11월 중간선거의 결과가 또 우리 또 이 여러 가지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한데도 11월이요? 내년 11월 11월 무슨 선거인가 했대는? 중간선거 2년마다 한 번씩 그 미국 하원 선거는 2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년마다 하고 그리고 또 3분의 1이 상원은 3분의 1이 바뀌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지금 51대 49로 지금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51이고 예, 51이고 민주당이 간당간당하죠. 이번에 되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무조건 마음대로 지금 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뭐 지금 조세개혁법안도 지금 아직도 지금 통과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원은 통과했잖아요. 하원 통과하고 상원도 통과됐지만 상원과 하원이 서로 같이 만들어야 같이 만들기 때문에 공통안을 지금 만들어서 다시 회부를 하는데 이번에 지금 알라바마에서 한 분이 되는 바람에 한 명이 민주당이 되는 50대 50이 바람에 됐네요? 아니 51대 49인데 그게 또 민주당 내 공화당 내에서 또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예.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행정부가 뭐 마음껏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아니 조세개혁법안이 그 법인세 35에서 20%로 낮추는 거 아니에요? 소득세도 낮추는 거고 그것이 통과가 안 되게 되면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근데 통과가 돼도 그 재정 적자 등등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정책들이 다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를 일자를 해가지고 올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돈 쓰다가는 무기 쓰죠. 소득세 안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법인세 안 들어오죠. 법인세 안 들어오죠. 상속세 없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는 거예요? 그 이제 두 가지죠. 하나 이제 삑을 뜯겠다는 거고. 다른 국가에 그렇죠. 이제 이미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우리한테 좀 뜯겼죠. 예. 아니 그 표지 많이 뜯는다는 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정도의 그 재원을 감당하기에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무기 얼마나 팔아가지고 그걸 다 감당을 하겠어요. 그렇죠. 바로 공화당 내에서 지금 조세개혁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재정 적자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일자를 만드는데 만약에 민간에서 못 만들게 되면 결국 공공의 영역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군사를 이렇게 팽창하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 균형 재정이 굉장히 공화당이 아주 철칙 같은 거거든요. 그게 목표거든요. 재정의 균형을 이루는. 재정의 균형을 이루는 것. 네. 문재인 대통령이 좀 파견돼갖고 좀 가르쳐주고 공공 분야에 예. 일자를 좀 늘려서 마중물로 써서 민간에 예. 하고 법인세도 올려라. 아니 35% 그냥 유지만 하면 될 거 트럼프 아니고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정반대라서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신 접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워너크라이 예. 사이버 테러죠. 랜섬웨어죠 이게.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북한이 있다. 예. 이게 뭐 옛날에는 뭐 우리가 모든 걸 북한이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
정부의 발표뿐만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IBM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걸 살펴보니까 상당히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또 동부 하나 삼성 쪽에서 뭐 발언지가 그다음에 이 있어야 되네. 코드가 저는 뭐 이 컴퓨터 잘 모릅니다만은 그 해킹하기 위해서 조합시키는 코드가 예. 굉장히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랜섬웨어와 네. 그래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도 북한의 소행으로 보인다. 그렇죠. 전국 뭐 전 세계 300만 대의 그 PC가 피해를 받았다는 예.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데가 영국이거든요. 영국 NHS라고 예. 영국 건강보건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 그 컴퓨터 자체가 완전히 내셔널 헬스 시스템이죠. 예. 그것이 망가질 정도 됐으니까. 근데 영국에서도 이번에 이제 북한의 소행이라 인정을 했고, 뭐 다른 호주나 다른 나라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이건 북한인 것 같다고 지금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해서 뭐 단지 미국이 북한을 지금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북한의 소행인 것이 분명한 것 거의 분명한 것 바로 같아요.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사이버 사령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측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이버 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바람에 제대로 할 일을 안 하고 딴 일을 하는 바람에 과연 이거 막을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사실. 그렇죠. 사이버 사령부가 2010년도에 창설될 때도 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대폭 늘어나면서 대비책을 세우자 하면서 한 거거든. 바로 이런 거 막으려고 지금 사이버 사령부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 넉대 소년이거든요. 이거 지금 사실 이거 수십억 달러잖아요. 이 랜섬웨어 풀기 위해서 예. 이제 지불하는 이게 수십억 달러, 그렇죠. 수십억 이게 달러죠. 북한을 지금 제재한다 그랬는데 만약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지금 사이버가 정말로 강화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때까지 지금 모든 걸 북한 탓으로 했다가 이번엔 진짜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갔고 한미 군사 훈련 연기 제안 의미 있는 제안으로 봐야 되나요? 예,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일종의 유턴이 됐고 이걸 마지막 기회면서 제일 좋은 기회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0월 20일